1996년대 대미달러 환율이 750원 정도였어요. 지금 1455원 되니까 우리나라 원화값이 절반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KDI도 전망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전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의 통화 가치가 달러에 비해서 더 높아지겠느냐는 거죠. 최근에 한국 주식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또 최근에 집값도 많이 올라가니까 거기 또 투자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최소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다는 차원에서도 저는 달러 자산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강원대학교 이현훈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경제 상황도 그렇지만 글로벌한 그 경제와 이제 우리나라가 워낙 연동도 많이 되고 하다 보니 지금 뭐 환율 얘기들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환율 올라가면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환율이 또 계속 올라가니 이거 우리나라 뭔가 문제 생긴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얘기 좀 여쭤보겠는데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00원 넘어서 또 계속 올라가거든요. 이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이유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간단히 최근에 환율 추이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환율하면 이제 대미달러 환율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1달러당 우리나라 원화가 얼마냐 이렇게 보통 비교를 하는데 이게 지난 1년 동안에 대미달러 환율 추이예요. 그래서 좀 전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1,400원대를 넘어서 지금 한 1,455원 정도 현재 찍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언제부터 올라갔냐? 6월부터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출범한 이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처음엔 약간 좀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다시 좀 올라가고 있다 하는 말씀이고 여기 막 굉장히 최고치를 지난 1년 동안 생각해 보면 이게 바로 계엄 사태가 네. 나고 그래서 전국이 막 불안하고 그래서 좀 올라갔고 그래서 새롭게 정부가 출범해서 좀 떨어지는 듯했는데 다시 좀 올라간다.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너무 단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더 장기적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장기적으로도 보면 계속 상향하는 추이에 있는 가운데 높은 네. 수준이다 하는 거고 제가 좀 전에 지난해 후반기 그리고 올해 초에 잠깐 높았다가 떨어지는 텐데 다시 올라갔다고 했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 지금 따라가고 있고 특히 여기 보시면 2022년 중반 때 이때 이제 네. 미국에서 뭐 기준금리를 막 빠르게 높일 때 그때 이제 달러 값이 막 또 올라가고 그래서 한번 올라간 적이 있는데 그때 수준까지 갔어요 이미. 네. 그러니까 지난 10년 놓고 보면 지난해 말 올해 초 그거보다는 좀 아직은 낮지만 이미 최고치까지 이미 다 가고 있다 하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게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더 길게 한번 보면 우리가 IMF 위기 1997년 터졌잖아요. 그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1996년 때 그때 우리나라의 대미달러 환율이 750원 정도였어요. 네. 750원인데 지금 1455원 되니까 거의 2배 정도 네. 상승한 거니까 우리나라 원화값이 절반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 자산과 미국 자산이 같이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원화 자산이 2배로 높아졌어요. 값이 올랐어요. 근데 미국 자산은 전혀 변화가 없어도 그냥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다 네. 하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고 중간에 이렇게 스파이크가 한 번씩 있긴 하잖아요. 스파이크가 있는데 그 스파이크가 굉장히 나타나기 시작하면 급하게 나타난다는 것이 한 가지 특징이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 장기적인 추이를 보면 계속 상승해요. 지난 10년도 상승했지만 이미 96년부터 시작하면 계속 상승한다. 이게 왜 그런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단기적인 것부터 좀 네. 중장기적인 거 계속 말씀을 드려보면 6월부터 계속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한미 간에 이제 통상협상 뭐 이런 관세협상 얘기가 막 나오면서 그러면서 앞으로 이게 무역도 굉장히 우리나라 이제 힘들어지겠네. 더군다나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3,500억 달러만큼 투자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나가려고 하니까 결국 이 외환시장에 엄청난 이게 압박이 되겠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게 이제 한 가지 원인이다. 그래서 이제 3,500억 달러만큼 투자한다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그나마 최근에 이제 양국 간에 합의된 내용을 보면 2천억 달러만큼만 현금 투자하고 나머지 1,500 달러는 마스가 프로젝트해서 어떤 민간 기업에서 주로 조선업 쪽에서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빠져나가는 건 빠져나가는 거고 2천억 달러에 대해서도 10년 동안 매년 200억 달러 정도 최대 상한액을 200억 달러만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결국 빠져나가는 건 빠져나가는 거고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만큼 들어오던 게 나가는 거니까 환율 상승 요인이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계세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대부분이 미국의 국채나 아니면 회사채 이런 건데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이 있잖아요. 그 수익이 되게 한 150억 달러에서 한 200억 달러 정도 되니까 그거 가지고 투자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도 들어오던 게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것도 결국은 원화 수요는 떨어지고 달러 수요는 높아지니까 결국은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고 또 최근에 이제 일본 엔화 가치도 지금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다 저는 생각을 해요. 다카이치 사나의 이제 신임 총리가 제2의 아베다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일본의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수출도 늘리고 그래서 일본 경제를 좀 더 이제 살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 계속 이제 우리가 누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잠깐 반도체 경기가 막 호황이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이 지금 호조를 보이고는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고 생각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일단 우리 관세율이 15%까지 낮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낮아진 건가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0%였어요. 0%에서 15% 높아진 거지. 이게 어떻게 25%에서 15% 낮아진 거냐고요. 분명하게 높아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굉장히 힘들 거다. 그러니까 경상수지 흑자가 앞으로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어나기가 굉장히 힘들다. 실제 미국에 대한 투자는 많이 하는데 반대로 미국으로부터 걷어들이는 그런 무역 흑자 이건 계속 빠르게 이미 줄어들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보다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장률이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 70년대 이후에 계속 2.6% 정도 평균적인 성장률을 계속 기록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고 그래서 이미 1.8, 1.7로 떨어졌는데 10년 안에 1% 밑으로 떨어지고 그 뒤에 다시 10년이 흐르기 전에 아예 0%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KDI도 전망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전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의 통화 가치가 미국의 달러에 비해서 더 높아지겠느냐는 거죠. 게다가 우리나라 통화량, 우리가 보통 통화량 여러 가지 이제 환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어 제가 아예 리스트를 만든 건데 우리나라 통화량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통화량이 일본, 미국보다도 훨씬 더 많이 풀려 나가고 있어요. 그 얘기 제가 좀 이따 그림을 보여드리고 또 하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의 그 M2 추이예요. 그래서 M2가 이제 총통화,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화량 유동성 하면 M2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보면 어떻습니까? 2000년부터 시작해서 어디가 더 빨리 증가해요? 우리나라가 더 많이 우리나라가 증가했네요. 더 많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원화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또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을 또 띄우는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또 뭐예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너무 낮게 계속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격차가 이게 지금 한때는 한 2%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는데 지금 최근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낮췄잖아요. 지난 10월 18일 낮춰서 이제 4.0 상당 기준으로 3.75에서 4.0% 수준인데 거기는 이렇게 밴드를 줘가지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2.5%에 이제 와 있는데 이게 격차가 1.75인데 이 정도는 역사상 이렇게 많이 역전되어 있는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상당히 더 높은 게 일반적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당연히 미국하고 비교할 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더 여러 가지 위험도가 더 높으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할 때 금리가 더 높아야지만 더 투자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역전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달러 수요가 더 높고 원화 수요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만큼 투자가 많이 안 들어오고 나가는 게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상황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바로 또 통화량을 계속 늘리는 또 중요한 원인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의 그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앞으로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고 계속 좀 환율은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뭔가 접근을 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 달러 자산을 좀 많이 갖고 있는 편이고 달러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달러 그 자체를 갖고 있는 것도 있고 달러를 가지고 미국 주식이나 달러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뭐 금이나 비트코인이나 왜냐하면 금이나 비트코인도 우리나라 원화로도 거래하지만 기본적으로 국제 가격은 달러니까 결국 달러 가치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최근에 한국 주식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또 최근에 집값도 많이 올라가니까 거기 또 투자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최소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다는 차원에서도 저는 달러 자산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고 또 개인들마저도 이제 원화에 대한 좀 신뢰가 잃어가고 있는 와중이다 보니까 점점 더 외국
외국계 어떤 뭐 달러 자산 같은 것들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전반적으로 기업도 외국으로 나가고 개인들의 자산도 외국으로 나가고 국가도 그 외국 뭐 미국에 막 투자를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면 이게 그 외환 위기나 이런 것들로 연결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들도 있는데 실제 뭐 그런 거는 좀 기우일까요? 아니면 실제 어떤 위기 상황인가요?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외환 위기는 우리가 이제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제 외환 위기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외환 위기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걱정들 네. 하세요. 실제 이제 1997년에 외환 위기가 터졌는데 97년 초만 해도 우리나라 1달러당 원화 가치가 환율이 850원 정도 했어요. 850원 됐는데 1,000원 넘어간 것이 한 11월 정도이고요. 네. 1,500원 이렇게 확 이렇게 지금 정도 수준까지 간 것이 12월.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 그러니까 IMF에게 구제 금융을 신청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발표를 한 다음에 그 1,500원에서 막 이제 스파이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게 거의 2,000원 선까지 이렇게 네. 갔거든요. 갑작스럽게 막 올라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되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지만 이게 자연스럽게 계속 우상향할 수는 있지 않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러한 요인에 의해서 네. 이건 마치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냐 아니냐고 할 때 단기적으로 갑자기 뭐 경제 성장이 푹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이것만 위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실질 GDP 성장이 계속 추락하는 것도 위기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거, 그러니까 환율이 계속 상승하는 것도 우리나라에게는 굉장히 나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제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비교하거나 아니면 전 세계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그만큼 가난해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좋지 않다. 다만 이제 IMF 위기를 겪을 거냐 안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그 당시에 이제 외환 보유고가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연초만 해도 이게 그래도 한 3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막 50억 달러 쓰니까 이게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 300억 달러는 우리나라 GDP 지금하고 비교하면 그리 나쁜 수준도 아니에요. 다만 이걸 너무 적극적으로 계속 그 환율을 방어하려고 하다 보니까 빨리 그걸 갖다 소진하고 또 그 당시에는 또 우리나라 갖고 있던 외채가 단기 외채였어요. 그러니까 1년 만기, 1년 만기 미만인 그런 외채를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외국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빠져나갈 때 방법이 그걸 없었군요. 갚아야 된다는 거고 사실은 우리나라는 현재는 단기 외채를 많이 갖고 있지 않지만 그보다 더 사실은 위험한 것도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주식. 주식 같은 것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외국 돈이 들어오면 그냥 우리나라에게 직접적으로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막 확장 그런 투자를 많이 문어발식 확장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돈을 빌려와야 되는데 직접 빌리지 않고 그 당시에 이제 금융기관을 통해서 많이 빌렸잖아요. 종금사라고 하는 것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단기로 부채를 빌려다가 기업들에게 이제 장기로 빌려주다 보니까 거기서 미스매치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제 갚아라 이렇게 하는데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장기로 빌려줬으니까. 장기로 빌려야지만 더 비싸게 자기들 네. 금리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가 이제 폭 터졌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 시장이 많이 활성화돼 가지고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건데 그것이 이제 일시에 빠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외환 보유액을 좀 많이 높여야 된다. 그 당시보다 지금 뭐 한 10배 정도 이렇게 많으니까 괜찮지 않느냐. 10배 이상 많다. 그죠? GDP 규모로 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고 주식시장 생각해보면 그때보다 훨씬 더 크고 네. 우리나라 수입하는 규모도 그때보다 훨씬 더 크니까 당연히 더 큰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현재 한국에서 현재 발표한 바로는 우리나라가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4,288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네. 이 정도는 최근에 약간 또 증가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전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이제 항상 발표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우리나라가 랭킹이 9번째로 많다. 우리나라 네. 외환 보유가 무려 9번째로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그럴듯해요. 근데 여기 빠진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누가 빠졌나요? 미국. 네. 미국이 왜 빠져요? 거기가 미국은 외환 보유가 필요가 없죠. 필요 없죠. 네. 근데 우리가 GDP 계산할 때 거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당연히 들어가죠. EU 국가들도 다 빠졌죠. EU 국가들이 왜 빠져요? 그것도 유로가 당연히 기축통화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나라까지 포함하면 어떻게 이게 지금 9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GDP 생각하는 것처럼 비교해서 GDP는 우리나라가 10위권 밖인데 외환 보유고는 9위니까 우리 굉장히 많이 갖고 있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독일이 지금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것도 거의 금 같은 걸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금도 아니고 달러를 좀 많이 갖고 있는 편이긴 한데 달러 자산이죠. 이제 주로 국채나 뭐 이런 걸 많이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경제 규모도 작은데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외환 위기 뭐 이런 거 걱정을 안 하는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많이 걱정한다는 거고 또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무려 지금 1조 3천억 정도 갖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보다도 이 경제 규모가 2배 이상 크니까 그런데 네. 그래도 그 비율로 봐도 훨씬 더 많이 그게 갖고 뭐 있는 거고 기축통화국이니까. 거기는 더군다나 네. 또 기축통화국이고 네. 또 거기가 5,500억 달러만큼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미국에 그게 투자한다고 하지만 거기 5,500억이 크지 않은 게 그 일본이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게 1조 1,000억 달러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한 절반만 팔면 그냥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거 갖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그거에 지금 한 10분의 1밖에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도대체 지금 이거 가지고 과연 외환시장을 방어할 수 있겠느냐.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고 97년 상황이 될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게 굉장히 빠르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녹아내릴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걱정을 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단순하게 외환 보유액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지금 현 상황 그리고 이제 그 원화 가치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해석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러면 결국에 개인들 입장에서 지금 뭐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은 뭐 재테크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외화 자산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이 방법밖에 없을까요? 결국에 원화 자산을 좀 줄이고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거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투자자라면 네. 저는 크게 4가지 원칙을 항상 말씀을 드려요.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말씀드리고 이런데 와서 이제 질문이 나오면 꼭 말씀드리는 것이 첫 번째는 좀 세계 전체를 좀 보고 투자를 하자.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많이 커졌다고 해도 GDP 기준으로 하면 1.7%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 100이라면 우리나라 투자할 수 있는 것이 1.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인구로 보면 뭐 0.7밖에 안 되고요. 너무나 작은데 올인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그냥 투자할 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담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다 올인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일단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더라도 너무나 부동산에 올인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가계자산 중에 무려 70% 이상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올인한 거니까 전 세계 자산 중에 우리나라 자산에 정말 조금밖에 안 되고 다 올인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전부 다 부동산에 가 있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돈을 빌려서 또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큰 문제다. 이게 잘못 터지면 우리나라 어떤 위기 상황이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옴짝달싹 못하고 더군다나 부동산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번 세대는 완전히 폭망하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나라 투자를 해도 기왕이면 포트폴리오를 주식시장이나 뭐 이런 채권이나 네. 다른 쪽에 나눠서 하는 게 좋겠다는 거고 세 번째는 현재만 바라보지 말고 좀 미래를 좀 바라보자 하는 말씀 꼭 드려요.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네. 부동산 같은 거 집을 살 때 정말 몇십억짜리인데 어떻게 이렇게 단기적으로 지금 막 집값 오른다고 해서 막 매달릴 수가 있겠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좀 장기적으로 좀 생각해서 적어도 내가 이거 집을 갖고 있으면 사면 5년, 10년은 갈 텐데 좀 장기적인 보면 좋겠다는 거고 꼭 그것이 아니라도 일반적인 투자를 할 때 세상이 지금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앞으로 10년은 지난 10년이 아니라 지난 100년만큼 아마 바뀔 거예요. 앞으로 20년은 지난 200년보다 더 많이 바뀔 거예요. 네. 엄청나게 많이 바뀔 거라는 거죠. 그 바뀌는 세상을 좀 우리가 좀 이해하고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세상을 바꾸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기업보다는 지금 미국에 대부분 다 있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 뭐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 깜짝 놀라게 이렇게 막 주가가 튀어 오르고 있나요? 거기부터 시작해서 뭐 우리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뭐 구글 알파벳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왜 이렇게 계속 주가가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결국 세상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보고 그러한 기업들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방식의 투자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기업이 아니라도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도 새로운 대체 자산이잖아요. 그것이 왜 중요한지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쪽에도 좀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세 번째고 네 번째 마지막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100% 그대로 믿지도 말고 남이 이야기한다고 100% 믿지 말고 좀 제발 스스로 좀 공부 좀 하고 하셔라. 공부를 안 하고 남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따라하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예를 들어서요.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막 매일 뭐 어떤 누가 뭐 전문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올해 초에 우리나라의 그 코스피 주가가 한 2,400 정도 됐나요? 한 300, 400였는데요. 네. 그 당시 연초되면 다들 올해 주가 전망 하잖아요. 그래서 신문 보도할 때 유심히 보고 저도 전망을 했는데 그 당시 한 10명 이렇게 막 전문가라는 사람이 전망해가지고 그 신문 보도된 거에 있더라고요. 그 당시 3,000 넘는다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어, 하나도. 네. 하나도 못 맞춘 거예요. 근데 그분들한테 지금 물어보면요. 다 5천 간다고 또 이야기해요. 그 당시 틀렸는데 지금 5천 간다는 건 또 맞습니까? 아니죠. 저도 그 당시에 이렇게 올라갈 거라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 당시에도 저는 기왕이면 포트폴리오를 다변하는 차원에서 미국이나 이렇게 좀 다양하게 좀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들이 뭐라고 한 데서 거기에 그냥 기동량에서 투자를 하시면 정말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